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아빠님의 제보 사연으로 무려 23년 전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제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와는 어떻게 다른 공포를 가져오셨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가 2023년이죠. 제가 곤지암에 소재한 폐업한 그 정신병원에 다녀간 건 23년 전인 2000년도 7월 여름날이었습니다. 검통님이 한참 흉가 카페에서 활동하시던 시기보다도 10년이나 더 전에 다녀간 셈이네요. 그 당시엔 흉가 카페니 뭐니 할만한 커뮤니티가 없었고요. 거의 번개 만남식으로 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끼리 공포 스팟을 다녀오는 그런 분위기가 만개했었죠. 또한 그 당시에 번개식으로 공포 스팟을 가게 되면 꼭 지켜야 하는 불문율이 존재했습니다. 내가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요, 북에 몇 번이나 드나든 간큰 특전사 출신이요,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 불문율을 어기는 그 즉시 내다 버리고 어떤 해코지를 당하던 연락을 끊고 무시했었으니까요. 불문율이란 공포 스팟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그곳에 머무는 영가분들을 위해 제사상을 차려드리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스팟 내에서 영가분들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행동들, 물건을 건드린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해당 스팟 내에 있는 물품을 함부로 가져가는 등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이었죠. 저희 세대들은 하나같이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 목적을 이루자는 취지였습니다. 굳이 어느 누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공포 스팟을 찾아 번개 만남을 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 불문율을 철칙으로 여기고 절대 허투루 하지 않았던 게 그 당시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번개 만남엔 당시 군대를 갓 전역했던 A라는 친구, 그리고 인근 부대에서 복무하는 간부 B와 저까지 총 3명이 모이게 됐는데, 원래는 외곽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 흉가에 갈 계획이었지만 B가 대뜸 4년 전엔가 이 동네에 폐업한 정신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실래요?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었나? 저는 전혀 금시초문이었고 동행한 A 역시 그런 곳이 있었나요? 했습니다. 요즘처럼 유튜브나 SNS로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으니 당장 옆 동네 사정도 모르는 게 당근바따 아니었겠어요? B가 물만한 물고기 마냥 그 정신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남양 정신병원이라는 이름의 그 병원이 운영난에 이어 재정난까지 겹쳐서 끝내 폐원을 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시시콜콜하게 던지는 말들이 밤에 그 골목을 지나가면 병원 건물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인다던가, 창가 쪽에서 환자복을 입은 웬 남자가 자기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사실상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공포 스팟이다 라고 말을 하길래 급 구미가 당기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제 옆에 있던 A도 군침을 흘렸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저희는 제가 타고 온 코란도를 타고 그 병원 인근에 도착을 했습니다. 검통님이 남양 정신병원에 가셨을 땐 울타리 쳐져 있고 사유지라는 경고 문구에 경비도 돌아다녔다고 하셨는데, 어이구, 당시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건물 안으로 셋 다 사뿐히 들어갔네요.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가져온 상차림을 펴놓고 먼저 양해를 구한 뒤에 각자 무전기를 들고 찢어졌죠. 그냥 버려진 병원, 이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할 정도로 심심하고 볼 거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유독 달빛이 통과돼서 반사되는 그 빛의 잔상들이 이상할 정도로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데, 그동안 번개로 다녀본 여느 공포 스팟보다도 더 음산한 분위기를 띠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1층을 다 둘러봤으니 2층으로 올라가려는 제 귓가에 구두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하는 여자 하이힐 소리 같은 게 아니라 경비원분들이 신으시는 그 철구두의 소리였습니다. 일정한 템포에 맞춰서 들려오는 그 구두발 소리는 같이 온 일행들이 내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모인 저까지 포함한 3명 중 저와 B는 운동화였고 A는 샌들바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말인즉 건물 내에 상주하는 경비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고, 당황한 제가 무전기로 신호음을 날렸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건물 어딘가에서 경비원분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정리하고 나가자. 그런데 그 누구도 제 신호음을 잡지 못한 건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2층 어딘가에 있을 A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저는 불문율을 어기고 외마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후레쉬가 비추는 곳엔 경비원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분이 굉장히 노안 얼굴을 하고 저를 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었는데, 목숨이 아깝다면 얼른 나가게, 이 말을 하시곤 어둠이 짙게 깔린 계단 밑을 전등 하나 없이 퇴연하게 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의 연배라 그런지 안 무서우신가라며 감탄을 했지만 궁금증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이 건물에 상주하시는 경비원 분이시냐고 물어봤는데, 산 사람이 왜 죽은 이들의 안식을 어지럽히나, 좋은 말로 할 때 여기서 나가게, 이 말을 끝으로 제 시야에서 사라져 가시더라고요. 저는 무전기로 다시 신호음을 날려서 경비원분이랑 마주쳤다. 빨리 나가라고 화내신다. 우리 그냥 나가자 하고 나서 발길을 돌려 계단으로 내려가서 입구 쪽을 향하는데, 제 후레쉬 불빛에 비춰지는 의문의 형상에 또 한 번 불문율을 어겼습니다. 어이구! 제 후레쉬 불빛이 비춰지는 곳엔 병원복을 입은 웬 어린 소녀가 복도의 중간 지점에 서서 팔을 들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은 당연히 출입구 쪽이었고, 그 소녀가 들릴 듯 말 듯도 아니고 그냥 입모양만 벙긋벙긋하면서 뭔가를 말하길래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유추를 해보는데, 제가 정확히 맞췄다고는 아직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시끄러우니까 빨리 나가. 안 나가면 화낼 거야. 여기서 비명을 지르고 나갔다간 저 소녀에게 뒷덜미를 잡혀서 끌려 들어갈까봐 노심초사 조심조심 기도 비닉을 발휘해서 병원 바깥으로 빠져나갔고, 바깥에 발을 내딛는 순간 걸음아 날 살려라, 저의 애마 코란도가 있는 곳까지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제 차 앞까지 도착을 하니까 A랑 B가 왜 이제 오냐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 제가 아까 신호음을 날렸을 때 뭐 이런 젠장할 하면서 내려오다가 둘이 마주쳐서 같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 둘이 나간 뒤에도 저 혼자서 저 병원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등골까지 쫙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번개 만남 이후로 몇 년 동안 남양정신병원에 대해 잊고 살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병원이 한국 최대의 공포 스팟이네, 온갖 이상한 헛소문의 괴담까지 한국의 챔피언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걸 보면서 세상이 많이 발전했구나 하면서 헤헤실실하고 웃었네요. 다음번엔 다른 번개 만남으로 공포 스팟에 다녀온 이야기를 제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지암 남양정신병원, 현재는 그 건물이 밀려서 사라졌고 그 자리엔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흉가탐방으로 갔을 때쯤이 한참 그 헛소문과 괴담이 정점을 찍었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여사친과 3층 복도를 지나다가 한 병실에서 흐느끼고 있는 한 영가를 봤었는데, 당시엔 제가 영안이 있었던 시기라 그것이 확실히 영가였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헛소문과 괴담에 현혹되어 저와 여사친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영은 아니었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아빠님의 제보사연으로 혁이아빠님이 젊은 시절 보안업체에서 근무할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보안업체에서 일을 해봐서 그런지 어떤 이야기일까 상상이 가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23살 때 겪은 일이고요. 군대를 제대한 저는 보육원 출신이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벼룩시장 신문을 요리조리 둘러봤는데, 당시 제가 거주하던 근방에 11층짜리 오피스식 건물이 막 들어섰었는데 거기에서 보안 근무를 할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당시가 외환위기로 나라 전체가 아주 들썩이고 시끄러웠던 시절인데, 떡하니 고층 건물 올리고 일할 보안 직원 구한다니 이거 생각보다 대단한 회사겠거니 해서 바로 지원을 했고 바로 합격이 됐죠. 그때 모인 인원이 12명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팀장 영욱이 형, 주임 헌규 형, 지웅이 형, 선임의 현철이 형, 그리고 저까지 생김새도 험악하니 덩치도 비슷해서 많이 뭉쳐다녔었던 기억이 나네요.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분명히 건물이 올라가기 전엔 화장품을 팔던 상가와 자동차 정비센터가 있던 터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공동묘지 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죽어나간 터도 아니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왜? 야간 순찰만 돌았다 하면 이런저런 잡음이 들려오는 건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상황실에서 보안 카메라로 순찰 동선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대 순찰 당번이었던 영수라는 저보다 2살 동생이었던 친구가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우두커니 서서 어디를 주시하더니 후레쉬를 버리고 정말 정신없이 어디론가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보안 카메라를 보고 있던 헌규 형이 저한테 자리 지키라고 하곤 그대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헌규 형이 영수를 질질 끌고 상황실로 돌아와서 막 자세히 얘기하라며 다그치는데 영수가 한다는 말이 B23번 라인 사각지대에 대결등 밑에서 웬 8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가 벽 보고 서 있길래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냐고 했더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럼 같이 기다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꼬마가 진짜요? 하면서 자기 방향으로 몸을 틀었는데 얼굴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가요 아저씨 라고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건물 전체에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야간 순찰 당번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뭔가를 봤다, 뭔가가 따라온다 등등 여기서 일 못해먹겠다고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이 하루가 멀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인 사정 때문에 일을 그만둔 지웅이 형 대신 제가 주임으로 올라간 지 2주쯤 지났을 때 밑에 애들이 야간 순찰 도저히 못 돌겠다고 너무 아우성들이라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대신해서 오늘만이라도 내가 나가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 지하주차장부터 지상으로 쭉쭉 밀고 올라가는데 그만둔 지웅이 형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저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지웅이 형의 목소리는 전혀 반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야, 내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둔댔잖아. 사실 개인 사정 같은 거 아니야. 무언가에 잔뜩 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럼 형님도 보신 거냐고 물어보는 제게 지웅이 형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지웅이 형이 그만두기 일주일 전 그날 야간 순찰 당번인 애가 저번 근무 때도 순찰 돌다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겪었다고 너무 무서워서 갈 엄두가 안 난다고 부탁을 하니까 아니 왜 다들 이 난리냐고 하면서 마지못해 순찰을 나섰는데 지하를 다 돌고 3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는 타임에 저 밑에 계단 쪽에서 또각또각하는 여성분들이 신는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려오길래 아직 오피스 사무실 퇴근 안 한 곳이 있나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올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구두 소리도 계속 들려왔고요. 생각해보니 뭔가가 이상하더랍니다. 오피스 사무실은 7층부터 있는데 지하에서든 1층에서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그만인걸 굽 높은 구두까지 신은 여자가 왜 힘들게 걸어 올라가나 이 생각도 아주 잠깐이었고 다시 생각해보니 더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사람이 계단을 오르면 해당 층의 센서가 반응을 해서 점등이 돼야 하는데 밑에서 구두 소리만 들려오지 점등이 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그때 가서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지용이 형이 알아챈 그 순간 밑에서 눈치챘네? 하는 야들야들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구두를 신은 상태로는 절대 낼 수가 없는 그런 템포와 스피드로 뛰어 올라오는 소리와 하이톤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동시에 들려오자 그대로 7층 문을 열고 들어가서 비상구 문을 잠궈버린 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숨을 몰아쉬는 형의 등 뒤에서 그 구두 소리가 들렸답니다. 지웅이 형은 다시 비상구 문을 열고 3층으로 내려간 뒤 보안실로 정신없이 뛰어들어와서 기절을 했다고 하고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 연락 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너도 그만둘 수 있을 때 빨리 그만둬. 지웅이 형은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고 저는 갑자기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3층의 비상계단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에이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털고 7층을 향해 올라가는데 한 3개층 정도 밑에서 지웅이 형이 들었을 그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지웅이 형이 전화기 너머로 해준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머리를 휩쓸기 시작했고 서서히 극도의 공포가 저를 엄습해오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 구두 소리가 멈추더니 너 누구한테 들었어? 하는 정체 모를 여자의 웃음기 섞인 소리가 제 귓전에
들려온 것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못 들은 척 무시하고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지만 그 구두 소리가 아예 제 바로 위에서 들리길래 뭐야? 그게 지금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이게 말이 돼? 하고 제 머리 위를 올려다본 그 순간 그 넓은 층고로 떨어진 천장 위에 거꾸로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어떤 여자를 본 뒤 바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한 도욱이 형한테 그냥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며 사직을 통보했고요. 그때 가서야 그만둔 애들이랑 지웅이 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이후로 공포 스팟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번개 만남 공포 스팟을 찾아 돌아다니는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다는 슬픈 전설과 함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혁이 아빠님이 번개 만남 공포 스팟 2편을 보내주신 걸 먼저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왜 혁이 아빠님이 공포 스팟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됐는지 이야기의 흐름을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 아빠님의 세 번째 제보 사연으로 현재 살고 계시는 집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 살았던 낡은 빌라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낡은 빌라 하니까 벌써부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네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신혼 초부터 아들 혁이가 3살 때까지 살았던 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번 이야기 초입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보육원 출신이라 결혼 자금에 대해 지원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결혼 전에 모아둔 돈도 많은 편이 아니었다 보니 집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와이프가 이런 저한테 시집을 와준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빨리 집을 구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싶었던 저는 거의 매일 연차를 써가며 온 동네 부동산을 다 휘젓고 다니던 중에 이 가격이 말이 되나 싶은 집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때가 28살, 그러니까 16년 전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전셋값이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그 빌라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빌라의 전셋값보다 3천 정도가 더 저렴했으니 당연히 그쪽으로 눈길이 갔죠. 저는 당장 그 집을 보러 갔는데 리모델링을 한 건지 평수보다 더 커 보이면서 탁 트인 거실에 방이 3개, 베란다가 하나.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저는 와이프와 일주일 뒤에 그 집으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죠. 보육원 출신의 천의 고아인 내가 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 집까지 가지게 됐으니 감개가 얼마나 무량했겠습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서 혁이가 저희 부모로 와줬고 정말 꿈만 같은 나날이라고 밖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혁이가 말을 떼고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당시까진 저와 와이프 둘이 맞벌이를 했었고 간호사라 교대 근무를 하는 와이프보다 제가 아이를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와이프가 나이트 근무라 일찍 퇴근해서 애랑 놀아주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애를 데리고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뒤척이다가 잠에서 깨서 보니 제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무리 말이 트고 걷기 시작했다고 해도 아직은 아기라 혼자 어딜 가거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능력이 없는 애가 어딜 간 건가 싶어서 화장실도 가보고 거실에도 나가보고 해도 애가 안 보이더라는 거죠. 한참 속이 타들어갈 때쯤 베란다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화들짝 놀라서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가 1월 중순에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베란다에 나가 있는 건 상당히 위험했으니까요. 베란다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려는데 애가 계속 제 뒤쪽을 가리키면서 아부아부 막 옹알이를 하는 겁니다. 마치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듯이 해맑게 웃으면서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제 겨우 2살인 아이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서 그걸 다시 닫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였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집에 뭔가가 있었고 혁이가 말을 떼고 걷기 시작하기까지 기다렸다는 말이 되는 거였죠. 저는 아침에 퇴근하고 오는 와이프에게 혁이를 안겨주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도 제가 3일 동안 해외 출장에 가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을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해외 출장을 간 동안 병원 측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3일 동안 이브닝 근무를 했었던 와이프는 낮엔 장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퇴근하면 자기가 보는 방식으로 지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틀째 때 장모님이 퇴근하고 오는 와이프에게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이를 잠깐 냅두고 마트에 들려서 저한테 특식을 해주기 위해 장을 보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거실에 소파 위에 올려둔 애가 어디로 갔는지 도통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막 안방, 화장실, 베란다, 빈방 다 둘러보고 아이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찾아도 안 보여서 아니 그 깐난쟁이가 어디로 사라진 건가 하고 속이 타들어가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랍니다. 나가보니까 옆집에 사는 노부부께서 아이를 낳은 채 서 계시길래 왜 우리 손주가 거기 있냐니까 노부부 중 할아버지가 잠시 산책을 가려고 집 밖으로 나오시는데 닫혀있던 저희 집의 문이 그냥 뭐 도어락 열리는 소리도 없이 스르륵 하고 열리면서 아이가 혼자 걸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 아빠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는데 애가 옹알거리면서 집 안쪽을 가리키길래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을 보셨는데 거기에 말 그대로 시퍼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을 하고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래 살아온 분들이라 이상한 걸 바로 눈치를 채신 거죠.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를 그대로 안고 허겁지겁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셨던 거라고 합니다. 장모님께 그 이야기를 들은 와이프는 에이 설마 이 집에 그런 게 있겠냐며 장모님과 저녁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고 잠에 들었는데 와이프 역시 뒤척이다가 잠에서 깨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날 밤도 뒤척이다가 깼는데 품 안에 있어야 할 아이가 사라진 걸 확인하자 낮에 장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주변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을 하던 와이프는 제가 서재용으로 쓰던 작은 방에서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오자 곧장 들어가서 봤더니 아이가 마치 누군가와 즐겁게 놀아주는 듯 해맑게 웃으면서 도리도리 잼잼을 따라하는 모습을 봤고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가서 옷을 입고 장모님께 피신을 했었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직장이 직장이다 보니 정말 여러 유형의 여자들과 근무를 함께 하는데 그 덕분인지 여러가지 못 들어본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을 신규 때부터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 중에서 그 당시에 병원 내에서 짬밥으로는 최고참이었던 수간호사가 해줬던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애가 말을 떼고 걷기 시작할 때쯤에 누가 봐도 귀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나 느낌이 들면 100% 그 집에 눌러앉은 귀신이라는 말이고 최대한 빨리 그런 집에서 나와야만 아이에게 아무런 해코지나 아니면 재수없게 귀문이 트이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와 와이프가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한참 모으고 있었고 당장 전세금을 빼도 다른 어딜 갈 만한 상황이 전혀 못 됐었기 때문에 난감했었죠. 결국 저는 그날 일을 장인어른께 전부 말씀을 드렸고 장인어른께서 한 주지 스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스님께서 당시 저희 집에 한번 오셨었는데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딱 1년 정도는 막을 수 있다. 그 1년 안에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 아이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무속인 한 분을 데려오셔서 함께 의식을 치르는데 그 귀신이 눌러앉아 있는 곳이 제가 서재용으로 쓰는 그 작은 방이라 그 방 안에 들여놨던 모든 물건들은 전부 갖다 버리고 그 방을 봉인하는 의식을 치른 거죠. 그날 이후로 거의 10개월 정도 동안은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이 이거 1년이 아니라 그냥 평생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1년이 가까워질 때쯤 아이가 안 좋게 되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 터지면서 결국 그 집에서 나오게 됐었네요. 그 집에서 나온 이후로 3개월 동안은 아이가 허공에 대고 혼자 옹알거리거나 저와 와이프의 눈엔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함께 노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쯤 다시 그 주지스님과 무속인분이 찾아오셔서 아이의 귀문을 닫는 의식을 해주셨고 혁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그런 해프닝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공포라디오 채널들 이야기를 보면 저와 와이프 그리고 혁이가 살았었던 그 빌라와 같은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 줄은 전혀 몰랐었어요. 여러분, 집을 사실 때 다른 곳에 비해 많이 저렴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마음씨 착한 집주인분들이 당시에 저희 가족과 같이 힘든 형편인 사람들을 위해 저렴하게 해주시는 경우도 어쩌다 한 번은 있겠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저렴한 집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집이나 혹은 자취방에서 겪은 이야기들이 많이 제보가 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역시나 대부분 싼 값에 들어간 집이나 자취방에서 이를 겪었다라는 이야기들이고요. 혁이 아빠님이 말씀을 하셨듯 이유 없이 저렴한 집이나 자취방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한 몸을 뉘일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실 땐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혁이아빠님의 제보사연으로 첫 차로 중고차를 사셨을 때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고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제라 기대가 되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리는 이야기는 빌딩 보안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이후로 번개 만남으로 공포 스팟을 돌아다니던 중에 아무래도 차가 없으니까 많이 불편해서 중고차를 알아보고 다녔었는데요. 딱히 눈에 들어오는 차가 없어서 그냥 관둘까 했다가 인천의 중고차 매매단지의 마지막이다 하고 들렸을 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녀석을 발견했죠. 혁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타고 다녔던 에마 6호란도 98년식이었습니다. 그때가 99년도였는데 이게 중고차 매물로 나오는 게 가능한 건가 이상한 생각도 들었지만 신차를 사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고 또 당시 제 여건상 사실 중고라고 해도 꽤나 큰 출혈을 각오해야 했죠. 저는 지인 중에 자동차 정비를 하는 분을 대동하고 다시 방문해서 이상한 부분, 특히 침수 전력이나 사고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바로 드라이브를 달렸죠. 승차감도 너무 좋고 사실상 신차나 다름없는 상태까지 내 인생도 조금씩 트는구나 했는데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살던 자취방이 딱 방 한 칸짜리 원룸이었는데 제 침대 맞은편이 부엌이었어요. 부엌과 현관문이 이어져 있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부엌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고 그 남자의 머리 위로 산발한 머리의 여자의 얼굴이 올라와서는 무언가 원망인가 갈망인가 의도를 짐작하지 못하겠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가위였죠. 물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별다른 타격을 주지는 않았으니 요즘 일도 많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던 중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보를 하겠지만 번개 만남으로 공포 스팟 파티를 결성해서 그 주 토요일에 나주에 있는 흉가에 가게 됩니다. 당시 구성된 파티원 중에 차를 가진 게 저뿐이라 하나둘씩 동네에 가서 태우고 흉가로 향하는데 남자는 저 포함 2명, 여자분이 2명 이렇게 차에 타고 가는데 여자분 2분 중에 B양이 갑자기 헉소리를 크게 내지르면서 숨을 몰아쉬길래 갓길에 차를 대놓고 안 좋은 꿈을 꿨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차창 밖을 보고 있는데 뭐에 홀린 것처럼 잠에 들었대요. 그 다음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게 제가 아니라 웬 더벅머리를 한 남자였고 조수석엔 머리 산발한 여자가 앉아서 둘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마 이거 신종 장기매매 이런 거였나 하고 의심이 드는 그 순간 조수석의 여자가 자기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얘 우리 보이나봐 라고 했고 운전을 하던 남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둘이 속닥거리다가 옆에 말고 얘 데려가자 라고 하면서 운전대를 놓고 자기가 있는 쪽으로 무슨 구렁이 마냥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자기한테 다가오고 그 시점에서 꿈에서 깨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B양이 말한 더벅머리 남자와 산발머리의 여자는 제가 매일 눌리는 가위에 나오는 그들의 인상착의와 한치 오차도 없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럼 이 차를 사고 나서부터 가위에 눌리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것도 퍼즐이 딱딱 들어맞더라고요. 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차가 중고로 나온 이유가 다 있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파티원들과 나주 흉가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파티원들을 다 동네에 내려주고 경인가도를 탔습니다. 이게 B양이 나주에 가는 길에 꿨던 꿈과 제가 그 녀석을 산 이후로 눌려온 가위에 대해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렴풋이 차 안에서 누군가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차 안엔 저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확실히 누군가가 아닌 누군가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위에 눌렸을 때 저를 쳐다보던 남자의 시선과 남자의 머리 위로 올라온 여자의 시선이 각각 달랐거든요. 가위에 눌렸을 때 받았던 그 느낌들을 차 안에서 받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카세트가 멈추고 수근수근거리는 말소리가 들렸죠. 하나는 남자 목소리, 하나는 여자 목소리였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서 일부러 저에게 들리게끔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 중에 기억나는 부분을 적어보자면 그냥 여자애 말고 이 남자 데려가자.
아니야, 나는 아까 그 여자가 좋아. 걔 데려갈래. 아니, 난 이 남자 데려갈 거야. 그렇게 알아. 이런 내용의 대화였고요. 저는 차 안에 언젠가 비치해 뒀던 귀마개를 꺼내서 착용을 하고 그들의 존재를 애써 무시해가며 집에 도착을 했고 그 즉시 제이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였는데 제이 형님이 제 전화를 쌩쌩한 목소리로 받으시길래 한잔 하셨나봐요 하니까 방금 전에 당집에 누가 찾아와서 급하게 굿을 진행하고 끝나고 씻고 맥주 한 모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이 형님에게 차를 사고 난 뒤에 일어났던 일들과 방금 전에 나주에서 올라오면서 겪은 일을 말씀드렸고 제이 형님은 일단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지 말고 어디 사우나 가서 자고 아침에 네 차 앞에서 보자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죠. 아침에 제이 형님과 만난 저는 그 즉시 제 에마 뉴코란도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야, 이거 사고가 나게 한 번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제이 형님은 딜러가 너를 속인 거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첫 차주인 더벅머리가 사고로 죽고 중고 매물로 나온 이걸 산발머리가 사서 타고 다니다가 또 사고로 죽은 건데 이 둘이 차에 같이 사이좋게 들러붙어서 각자 자기네 저승길 동물을 누구누구를 고릴까요 하고 있다고. 그런데 사실 이 둘 다 원기 같은 게 아니라 생활형 같은 거라 실질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서 누군가를 데려갈 정도의 영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계속 타고 다녀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찜찜한 건 어쩔 수가 없어서 얘네 둘 그냥 천도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 차를 계속 타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부탁을 드렸고 제이 형님은 차 뒷좌석에 부적을 총 3장을 붙여주시면서 한 장은 걔들 기운 누르는 거고 한 장은 차에 탄 사람들이 걔들 목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고 마지막 한 장은 지금 차주인인 네가 걔들 때문에 겪는 일들을 막아주는 거니까 절대 떼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6년 정도 녀석을 타다가 결혼을 하고 혁이가 태어나면서 새 차를 장만했고 녀석은 그대로 중고차 매장에 넘겼었네요. 물론 그 부적은 다 떼버렸고요. 지금은 그 차를 타고 다닐 사람이 당연히 없을 테니까 폐차가 됐던지 뭐가 됐긴 했겠지만 저 다음으로 녀석을 타고 다녔을 특정 누군가 역시 더벅머리와 산발머리에게 시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주 흉가에 다녀온 이야기는 차후에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차를 멀쩡한 중고매물로 둔갑시켜서 판매를 하는 비양심적인 딜러는 20년 전에도 있었나 보네요. 보통 사고차를 모르고 구매했던 분들이 겪었던 그 공포스러운 일들과는 달리 혁이 아빠님은 순한 맛으로 겪으신 듯한 느낌도 들면서 다른 한편으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임또리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대학을 졸업한 뒤에 들어간 호텔 주방에서 일할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호텔 주방에 얽힌 이야기 궁금하네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한 양식당에서 오너 셰프로 일을 하고 있는 임또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한 뒤에 운 좋게 바로 취직을 하게 된 한 호텔의 주방에서 겪은 일입니다. 제 전공이 중식인데 어떻게 된 건지 양식부의 주방으로 출근을 하게 됐었는데요. 매체나 드라마 혹은 웹툰 같은 곳에서 호텔 주방이 소재가 돼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곳은 살얼음판, 전쟁터, 온갖 음모가 판치는 말 그대로 인간군상의 집결지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호통 소리를 가져오고 큰 실수는 심할서와 쌍욕을 불러오죠. 처음엔 전공한 분야도 아니고 적응도 안 돼서 매일 퇴근하면서 그만둘 생각을 했었네요. 물론 2년 3년 지나서 정식 사원이 되고 제가 메인 요리를 하나 맡게 되면서 처우가 좋아지긴 했었죠. 이거는 제가 반년도 안 된 신입일 때 간혹 겪은 일인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신입은 설거지부터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데 길면 반년, 재수 없으면 1년이 넘도록 반복적으로 밑바닥 일만 해야 돼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막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비흡연자라 브레이크 타임에 주방 선배님들이 다 흡연장으로 가면 저 혼자 남아있고 그랬는데 지쳐서 살짝 졸다가 어디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놀라서 바로 자세를 잡고 대기를 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분명 사람 몇댓 명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저 혼자였습니다. 피곤해서 잘못 들었나? 어떤 날은
제가 다른 선배님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재료 다듬고 준비하는데 주방 쪽에서 칼질을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내가 너무 집중하느라 다른 선배님 오시는 걸 못 봤나 하고 인사하려고 들어가면 역시나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거의 매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서 슬슬 선배님들하고 친해지고 술자리에 나가는 일이 많아져서 제 바로 사수였던 윤슬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형이 구름과자를 피울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죠. 혹시 선배님도 신입 때 막 헛것 보이고 환청 들리고 그러셨었냐고요. 그러니까 슬이 형이 그럼 너만 그랬겠냐고. 주임님, 대리님, 과장님 다 겪은 일이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하라고. 금방 정식 사원 된다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살짝 미묘한 표정을 짓는데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군생활을 전경으로 하면서 쌓은 달인의 경지에 오른 제 눈치로 판단하건대 주방에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정식 사원으로 진급을 했고 저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함이라는 회식 자리에서 과감하게 대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주방에서 안 좋은 선택을 했었던 사람이 있냐고요. 대리님이 한숨을 팍 쉬면서 구름과자를 꺼내 물더니 1분 정도 있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니는 뭔 일 겪었는데? 저는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전부 털어놨죠. 대리님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 니는 이 주방에 뛰어드는 불나방들이 1년에 몇 명이나 될 것 같나? 못해도 100이 넘는다. 100명이 넘는 지원자들 중에 정책사원이 되는 건 10명이 채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간호사들이 자기네들끼리 괴롭히고 태우는 건 주방에서 벌어지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 특전사 출신이 와도 적응 못하고 도망가는 건 다반사에 정식사원으로 한 번에 진급한 저와는 달리 대부분 3번, 4번, 심하면 5번까지도 도전하다가 실패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수가 정말 많다고 해요. 반년, 1년, 2년 죽도록 욕처먹고 그러다가 정사원 진급 안 돼서 스스로 목숨 끊는 애들이 다 하나둘씩 자기네들이 원이 쌓인 이 주방으로 흘러 들어오는 기라. 네가 들었던 사람들 말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가스불의 갈소리, 그런 게 다 가들이 내는 기라. 이 말을 끝으로 구름과자를 다 먹은 대리님이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가 마무리되고 알쓰라 맥주 몇 잔만 마신 저는 다음날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재료 다듬고 그날 메인 디시랑 사이드 다 확인하고 준비하는데 주방 출입구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슬이 형 오셨나보다 해서 인사하려고 나가니까 역시나 아무도 없어서 또 이러네 또 혼자 중얼거리면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주방 안에서 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소리가 1개가 아니라 2개, 3개, 5개 막 무슨 난타 공연을 하는 것처럼 시끄러워서 빽하고 소리를 질렀죠. 선배님들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자 그 칼소리들이 셧다운이라도 한 것 마냥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이 지나는데 누가 제 어깨를 탁 하고 치길래 이번엔 진짜 슬이 형인가 해서 돌아봤더니 혓바닥이 바닥에 타일까지 길게 내려온 기괴한 모습을 한 조리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니는 한 번에 되고 내는 4번에도 안 됐다. 내 인정 못한다. 이 말이 머릿속에 날카롭게 박히면서 편두통이 머리를 마구잡이로 때려대기 시작했죠. 저는 막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하는데 그 남자는 마치 제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듯이 웃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와 함께 출입구 문이 열리고 슬이 형이 들어오는 게 보였죠. 슬이 형이 무슨 일이냐며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주는데 그제서야 그 남자가 사라졌고 제 두통이 멎었다는 걸 알게 돼서 금방 전에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더니 금마 그거 니한테 분풀이한 거다. 내도 막 정사원 됐을 때 그놈 몇 번 봤다. 슬이 형은 대리님과 과장님이 출근하자마자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말을 하셨고 저는 그날 반차를 쓰고 과장님과 한 당집에 갔습니다. 당집 주인분은 과장님한테 3년 만에 다시 왔네 하면서 준비해둔 부적을 꺼내주시면서 자, 이 얇은 건 베개 안에 넣고 중간 짜리는 왼쪽 주머니에 넣고 마지막 긴 거는 이 집 문 안쪽에다 붙이라. 그래야 그놈아가 니한테 해코지 안 한다. 저는 그 말대로 부적을 각각의 장소에 덮고 제가 호텔을 그만두는 날까지 그 남자를 2번 다시 안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리님도 주임님도 슬이 형도 다 그 부적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지금은 그 호텔에서 나온 지가 11년 정도가 지났고 당시 대리님은 총주방장으로 과장님은 고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 가끔 만나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 신입 정사원들 부적 갖고 다니나 모르겠다라고요. 호텔 주방이라 드라마에서 볼 땐 바쁘게 움직이며 오너셰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 멋있다고 한때는 동경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애환이 숨겨진 슬픈 장소일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제보해주신 임또리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임또리님이 보내주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임또리님께서 한 달 동안 살았던 신혼집에서 부인분과 함께 겪은 이야기라고 하네요. 꿈처럼 달콤해한 신혼집에서 과연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제보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신혼 때 잠깐 살았던 집에서 겪은 일이에요. 당시 제가 양식주방에서 일을 하던 호텔의 보안사원이었던 와이프를 만나서 반년 만에 결혼을 하고 급하게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에 차를 타고 호텔까지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저층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시세보다는 약간 저렴했고 5층이 꼭대기인데 5층에 입주를 한 게 살짝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했다는 게 중요했으니 그닥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말씀드렸듯 당시에 보안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와 출퇴근 시간이 겹치지 않거나 저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대부분 저나 와이프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집 구조가 안방으로 쓰는 큰 방 하나에 나중에 태어날 아이방으로 쓸 작은 방 하나와 화장실로 되어 있었는데 화장실과 작은 방이 벽 하나를 두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밤에 제가 씻을 때나 볼일을 볼 때면 그 벽 너머의 작은 방에서 쿵, 탁, 쿵, 탁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지금 집에 나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가 내는 소리인가 해서 급하게 나가서 작은 방의 문을 열어보면 역시나 아무도 없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게 그 작은 방 안에 조그만 장롱이 하나 있었거든요. 전에 살던 분이 놓고 간 거라고 들었고 사이즈도 애 옷장으로 쓰기에 나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놔둔 건데 이상하게 그 장롱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살짝 멍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 고향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집에 와이프만 남게 되었는데 한창 새벽 3시쯤인가 장례식장에 일을 도와주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와이프가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았는데 숨이 다 넘어가기 직전처럼 울면서 빨리 집에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구나 해서 친구한테 금방 집에 갔다가 와이프 진정시키고 온다고 말하고 빠르게 차를 밟았습니다. 장례식장이 부천에 있었는데 부천에서 당시 살던 집까지 아무리 빨라도 2시간이라 제가 도착했을 땐 거의 새벽 6시쯤이었고요.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안방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게 보여서 응급실로 빨리 데려갔죠. 4시간 정도 있다가 정신을 차린 와이프가 응급실에서 머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 여자애는 어딨냐고 여긴 어딨냐고 난리를 치길래 진정을 시키고 무슨 일이 있었나 들어봤습니다. 조간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3교대 근무를 하던 와이프는 그날 주간근무였고 밤 10시쯤에 집에 도착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쿵, 탁, 쿵, 탁 하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밖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고 정확하게 집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대요. 그이가 그새 돌아왔나? TV 소리를 조금 크게 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안방 밖으로 나와서 왔으면 말이라도 하지 하면서 집안 여기저기를 다 둘러보는데 저기 혼자더래요. 제가 들어온 흔적이나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등 뒤에서 쿵, 탁, 쿵, 탁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소리가 정확하게 귀에 꽂혀 들어오는데 그 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작은 방이었다고 해요. 와이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작은 방의 문을 열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본 광경이 작은 방에 장롱이 하나 있다고 했었잖아요. 쿵 소리가 나면서 장롱의 문이 살짝 열리려다가 탁 소리를 내면서 다시 닫혔다가 다시 쿵 소리가 나면서 열렸다가 다시 탁하고 닫히는 게 반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하고 완전히 얼어붙은 와이프는 발길이 떨어지질 않더래요. 그러다가 거실 불빛이 비쳐서 얼떨결에 보게 된 그 쿵 하면서 살짝 열린 장롱 안에서 빨이 잔뜩 선 사람의 두 동공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제서야 와이프는 비명을 지르면서 어떻게든 기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엔 그 장롱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쿵 하면서 활짝 열렸고 그 안에서 흡사 링의 사다코를 연상케 하는 어떤 여자아이 한 11살 배기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사사삭 소리를 입으로 내면서 와이프한테 가까이 와서 발목을 잡았대요. 와이프는 정말 악다구니를 쓰면서 발길질로 그 애를 걷어찬 다음 어떻게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뒤에 시계를 봤더니
분명 방금 전까지 11시를 가리키던 시계바늘이 새벽 3시를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고요. 와이프는 정말 서럽게 울면서 그 집에서 못 살겠다고 빨리 나가자고 하고, 저는 당장 전세금 빼서 딴 데 갈 데를 알아보기도 빠듯하고 하니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일단 와이프를 친정으로 잠시 보낸 뒤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예전에 저 정사원 됐을 때 부적받았던 당집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없겠냐고요. 과장님은 제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피식하시면서 한창 좋을 때 안 좋은 일 겪었네? 라고 하시고는 포스트잇에 그 당집의 주소를 적어주셨습니다. 당집 주인분이 혹시 그 장롱에 부적 같은 거 붙어있지 않았냐고 해서 그 부적 보자마자 바로 뗐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당장 집으로 안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속인 분은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장롱에 여기저기를 막 훑으시더니 옷장 안쪽에도 부적이 여러 개 붙어 있는데 그게 그동안 그 아이를 못 나가게 붙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부적들의 사용기한이 다 해버려서 그 금제가 막 풀렸을 때 제 와이프가 해코지를 당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이 집 버리고 당장 나가라고, 여기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지금 이 애가 나랑 대화를 아예 안 하려는 심산이라 무슨 사연인지 들여다볼래야 들여다볼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던 자취방에 들어가서 와이프랑 함께 한동안 지내다가 다른 집을 얻었었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을 해지하면서 혹시 전에 살았던 분 연락처 알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연락처를 받아서 작은 방에 있는 장롱 도대체 뭐냐고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게 시내에 있는 커피집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한테 외동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애 엄마랑 사별한 지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어느 날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한 새 와이프가 자기 딸을 학대하다가 본인이 일주일간 지방 출장을 갔을 때 옷장 안에 가둬두고 끝내 숨지게 했다고 해요.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고 이혼을 한 뒤로부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로 밤이 되면 떠나보낸 외동딸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그 옷장으로부터 나와서 본인의 목을 조르면서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뒀냐고 본인을 죽이려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옷장을 갖다 버렸다가 다른 사람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무속인을 불러다가 장롱을 봉인을 하고 그 이후로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집을 내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괜찮을 줄 알았대요. 2년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굳이 버려서 화를 불러오기보단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고 굳이 저희 부부한테 이야기를 안 꺼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어서 밖으로 나와서 주먹으로 한 대 쳐버렸습니다.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면서요. 장교님들, 만약에 길 가다가 순노루와 앞노루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갈색의 장롱을 보신다면 무조건 눈길도 주지 말고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듯이 장교님들께서 어디에 살고 계신지는 다 모르고 임도리님께서도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순노루와 앞노루가 그려진 장롱을 보신다면 죽지 말고 그냥 지나쳐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준서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중학생 때 친구들과 부산에 놀러갔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부산에 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저와 친구들이 묵었던 숙소가 시골 쪽에 있는 것 치고는 시설이 나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모텔 외부에 이런 동네에 있는 모텔에 이렇게 큰 수영장이 딸려있나 싶을 정도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말씀드렸듯 제가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고 원래는 그러면 안 됐지만 같이 간 친구들이 한 놈씩 여기까지 왔는데 술이 빠질 수 있겠냐며 분위기를 잡기 시작했고, 저도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미성년자 때 술을 입에 갖다 대보겠냐는 생각도 들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일단 술은 저녁에 마시기로 하고 저 친구들은 각자 바다로 나가서 신나게 놀았죠.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서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한 팀은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다른 한 팀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을 했을 때 인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술병을 보면서 실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주 4병에 맥주 5병. 아니 이건 뭐 아무리 처음 마셔보는 거라 각계 주량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면서 다들 말들이 많았죠. 여차저차 고기를 어느 정도 구운 뒤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이걸 언제 마시나 하고 있을 때
제가 먼저 술잔을 들면서 마시자고 하니까 그때 가서야 다들 자유롭게 술을 마시며 일탈을 즐기기를 한참. 다들 알스들이라 그런 건지 그 정도 양에 전부 얼큰하게 취해서 각자 방으로 흩어졌고요. 저와 같이 간 친구 중에 C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당일날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힘들어하다가 술까지 나발로 2병을 원샷을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비틀거리는 C를 큰 방에 데려가서 재운 뒤에 저와 B도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한참 자고 있었는데 제 귓가에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첨벙첨벙 찰랑찰랑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니 이게 뭔 자다 말고 누가 욕조에 들어간 놈이 있나 해서 눈을 딱 떴는데 아까 전에 모텔 외부에 큰 수영장이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수영장의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나 분명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저는 어이도 없고 살짝 무섭기도 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제 몸이 물에 뜬 상태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가위에 눌렸다고 하는 그런 건가 싶어서 어떻게든 깨려고 몸을 막 움직여도 보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무엇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답답함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때 제 시야에 C를 눕혀놓고 나온 큰 방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C가 그 큰 방의 창문에 찰싹 달라붙어서 무표정하게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이해가 안 가는데 감기 기운에 거의 혼절하다시피 한 놈이 그 무표정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눈도 깜빡 않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게 진짜 C가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일단 빨리 가위에서 깨서 방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이 든 저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계속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C가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고 뭐라고 하는 게 보이면서 그 순간에 가위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위에서 깬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게 꿈인가 가위인가 영문도 모르겠고 어지럽기도 해서 물을 마시면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큰 방에서 C가 나오면서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방금 전에 밖에 있는 수영장에 들어갔었냐? 그 말을 태연하게 툭 던지길래 아니 무슨 소리야, 자다 깨서 물 마시러 나온 건데.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 그럼 누구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C가 자다가 한번 깼는데 그 이후로 잠이 너무 안 와서 천장만 뚫다가 다시 잠에 들었대요. 그러다가 뒤척이면서 다시 깨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였는데 바깥에서 물소리가 들려서 모텔 주인분이 수영장 청소하시나 하고 창문 바깥을 봤는데 그 수영장에 제가 둥둥 떠 있었고 그런 제 옆에서 어떤 여자가 저한테 대고 막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그런 소리였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자기가 서 있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깜짝 놀라서 숨으려고 몸을 움직였더니 자기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꿈을 꾼 건가 가위를 눌린 건가 하면서 아무튼 진짜 아니라는 거지? 라고 재차 물어봤고 저는 막 뭐라고 하면서 등을 떠밀어서 큰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C와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분명히 제가 겪은 게 가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꿈이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C도 자기가 겪은 게 그 느낌이 제가 겪은 거랑 너무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그때 우리가 뭘 겪은 걸까 하면서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무섭다기보단 미스테리한 이야기에 가깝네요. 준서님과 친구분이 거의 동시간대 동시에 겪은 일인데 두 분 다 가위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이상한 애 하시는 걸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두 분 다 무언가에 홀렸다, 딱 이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레이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로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 살았던 아파트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제보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 살았던 아파트에서 겪은 일이에요.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게임에 조금 심취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만 윗집에서 발망치라고 하죠. 정말 못 참겠는 수준으로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군데 내가 게임할 때만 맞춰서 이 난리를 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짜증이 날 대로 나서 윗집으로 올라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그 집에선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이 밤에 불까지 꺼놓고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사회에 무슨 불만이라도 있나?
꼭 언젠가 그 낯짝을 보고야 말겠다면서 다시 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문을 빠르로 따고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요한 승급전이 있는 날이었는데 이거는 참는 게 더 이상한 놈일 거예요. 무슨 아이돌 댄스 연습이라도 하는 건지 쿵쿵쿵쿵 천장 가라앉겠다 싶어서 다 때려치우고 올라갔죠. 아니 이봐요, 당신 혼자 여기 전세 내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난해요? 일부러 다른 집 들으라고 동네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대니까 그제서야 문이 열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온 건 맨 초라한 차림의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제가 호통을 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흘릴랜다 식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네 이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정말 한 대만 후려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밀려왔지만 그래봐야 저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합시다. 좋게 지내자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 말을 역시나 한 귀로 듣고 흘린 건지 오히려 더 심하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복이라도 할 셈인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이런 걸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이상하고 부모님한테 말을 해도 그래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니까 답답하기만 하던 차에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저는 날이 밝자마자 경비실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506호에 혼자 사는 여자가 밤마다 층간소음 일으키면서 시끄럽게 한다고 찾아가서 주의를 줘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보복을 하고 있다. 제발 조용히 좀 하게 해달라면서요. 그런데 경비원 분이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집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쭉 빈집이에요. 저는 뒤통수를 무언가로 세게 맞은 듯 했죠. 빈집이라고? 그럼 저번에 나온 여자는 뭐지?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히 어떤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경비원분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시더니 그럼 같이 올라가서 확인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넌 오늘 죽었다 라고 신이 난 저는 의기양양하게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 대답도 없이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서 경비원분이 보세요 빈집 맞다니까 라고 하시는데 507호와 508호의 문이 열리면서 아저씨 한 분하고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나와서는 둘이서 뭔가를 막 얘기하더니 저한테 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막 와서 문 두드렸을 때 그냥 밖으로 나와서 저 집 빈집이라고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바깥에서 제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랑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제 고함 소리에 맞춰서 네 하고 대답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곧 경비원분과 저 그리고 두 분까지 한순간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저와 대화를 나눈 그 여자는 누구이며 507호와 508호의 입주자들이 들은 대화는 무엇이며 그 빈집에서 제가 게임할 때마다 시간 맞춰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던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파트 층간소음 괴담, 굉장히 흔한 주제이지만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저도 오피스텔에 살 때 비슷한 일을 겪었던 터라 더 감정이입이 되기도 했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레이님의 두 번째 제보 사연으로 레이님께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겪으셨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본 그 아이. 안녕하세요. 오늘 제보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자 동네 할인마트에 갔을 때 겪은 일이에요. 초보 중에서도 왕초보 운전자였던 저는 주차마저 서툴렀었기 때문에 마트에 도착한 뒤 후면이 아닌 정면 주차를 해놓고 장을 보러 마트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차에 탄 뒤 기어를 후진으로 놓는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 왜 경고음이 울리지? 하고 우왕좌왕하던 저는 모니터에 보이는 한 아이를 보게 됐죠. 주원에 나오는 그 토시오라고 하는 아이 귀신이랑 똑같이 생긴 남자애가 제 차 뒤편에 쪼그려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니 요즘 애들 겁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싶어서 한 소리 하려고 차에서 내려서 뒤쪽으로 갔는데 그 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아무리 길어야 5초 내외인데 그 탁 트인 공간에서 애가 증발이라도 한 건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 하고 다시 차에 타서 후진을 했죠. 그런데 또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모니터로 또다시 보이는 그 토시오를 닮은 남자애가 똑같이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의 빛의 속도로 내려서 다시 뒤편으로 갔는데 아예 도망을 가지도 못하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역시나 제 차 뒤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누가 있기라도 했던 건지 온기는 고사하고 휑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트 직원분에게 차 뒤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직원분이 차 뒤를 봐주셔서 차를 무사히 빼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창문을 내렸는데요. 그 토시오를 닮은 애가 방금 전에 저를 도와주신 그 직원분의 등 뒤에 올라타서는 저를 보면서 기분 나쁘게 웃어대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차를 돌려서 마트로부터 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그 애의 생김새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토시오를 빼다 박은 그 기분 나쁜 남자애. 그 애는 아직도 그 마트의 어딘가에 쪼그려 앉아서 자기를 태우고 갈 누군가를 물색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시청자 굿드 찬호님께서 보내주신 제보 사연입니다. 굿드 찬호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속리산으로 수련회를 갔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하네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채널엔 처음 제보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2004년의 여름날, 분명 수학여행이라고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학교 재정이 어쩌고 하면서 수련회로 변경이 됐고, 당연하게도 목적지가 제주도에서 속리산으로 변경이 되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바람에 같은 학급 내에서도 수련회를 가지 않는 그부들이 속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수련회에 갔고 그 일을 겪었으니 이렇게 제보를 하고 있겠죠. 2학년 전체 인원 중에서 70% 정도만 수련회에 참가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회 임원이 아닌데도 이런 걸 파악이 가능했던 이유가 수련회 장소로 학교 측에서 빌렸던 호스텔을 3계층만 사용을 했었으니까요. 원래대로라면 4층까지 다 사용을 했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교관 역할을 맡은 알바생들은 절대 4층으로는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한참 피 끓는 나이에 이팔 청춘들의 호기심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벌써부터 밤에 몰래 올라가자는 악마들의 유혹이 마수처럼 뻗쳐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첫날 밤 아침부터 흙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른 저와 친구들은 몰래 숨겨온 맥주를 한 캔씩 걸치자 몸이 흐물흐물 녹아내리면서 바로 잠에 들었는데요. 한참 자는데 누가 머리를 툭툭 쳐댑니다. 뭔가 했더니 반 안에서 최악의 심술꾼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C가 4층에 레이드를 갈 인원들을 추려내고 있었던 건데, 이미 제 친구들은 체육복으로 환복을 마친 채 저를 미친듯이 닥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지금도 이런 스릴과 공포감을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시엔 아예 환장을 했었으니 굳이 그 기회를 걷어차고 들어놓을 이유가 1도 없었기에 빨리 환복을 하고 C를 선두로 해서 4층으로 향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불침번을 서는 선생님이나 교관 알바생들이 있어서 드문드문 불빛이란 게 있었지만 4층으로 올라가던 계단이 제법 다른 층에 비해 긴 편이었는데 점점 어둠이 내려오자 다들 꿀꺽 하더라고요. 역시 애들은 애들이었던 셈이랄까요. 어찌저찌 4층으로 올라간 C를 포함한 일행들은 복도의 끝을 따라 길게 늘어진 생활실을 각자 한 명씩 맡아서 보고 오기로 했고, 저는 거의 맨 끝에 있는 생활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데 다른 방들은 문이 열릴 때 그런 소리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가 들어간 방만 이상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은 건지 오래된 나무 문이 내는 특유의 기분 나쁜 소음이 저를 바싹 쫄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어둠에 눈이 적응되면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가 되잖아요. 방이 조금 넓은 편이었는데 그 사각지대 구석 쪽에 웬 여자애가 쪼그려 앉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그 건물의 수련회를 온 학교는 저희 학교가 전부였고 저희 학교는 남탕이라 척 봐도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애가 건물 안에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조심조심 천천히 방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구석 쪽에서 슥삭슥 바닥을 무언가로 쓰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얼떨결에 시선을 돌렸죠. 그런데 그 여자애가 무릎을 꿇은 채로 바닥을 손을 짚으면서 뒤로, 그러니까 제가 있는 쪽으로 조금씩 오고 있는 게 보여서 그냥 있는 대로 비명을 질러대며 방 밖으로 도망쳐 나왔죠. 저의 비명 소리는 각 층에 있던 불침번 선생님들과 교관 알바들의 귀에 고스란히 들려버리는 바람에 결국 저와 친구들은 그 새벽에 연병장으로 불려나가 밤새도록 기합을 받았고, 다음날 아침
저는 친구들에게 다구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마지막 날 버스에 타기 전에 호스텔 직원으로 보이는 분한테 가서 4층 맨 끝방에서 본 여자에 대해 말을 하고 걔가 도대체 누구인가 물어봤는데 그 직원분이 정말 봤냐고 하면서 안색이 시퍼렇게 질리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궁금증만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은 정확하게 못 봐서 기억은 안 나는데 확실한 건 그 여자애가 입고 있던 옷, 그러니까 교복이 저희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자 중학교의 교복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2편을 함께 다뤘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마다 그 스타일이나 길이가 천차만별이라 짧게 보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렇게 2편을 한 편으로 묶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